정다해. 야, 이번 달 이자 안 갖고 와? 그 고함 소리가 분식집 안을 가득 채우던 순간 제 손에 쥐고 있던 젓가락이 덜그럭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정다혜 46입니다. 수산시장 바로 옆 기름대가 벽을 타고 흐르는 허름한 분식집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하며 빚쟁이들 눈치를 보는 게 제 하루였죠. 아침 6시에 문을 열어 밤 10시에 닫고 손님 하나 없어도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언제 또 빚쟁이들이 들이닥칠지 몰랐으니까요. 젊을 때 남편이던 사람은 제 명의로 대출만 잔뜩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3억 5천. 처음엔 5천만 원이었는데 이자가 이자를 낳아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매달 이자만 150만 원. 분식집에서 하루 종일 일해도 턱없이 모자란 돈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제가 힘센 남자를 평생 두려워하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주먹 먼저 나가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거든요. 술만 마시면 집 앞물건을 집어던지고 어머니 머리채를 잡아끄는 아버지. 저는 9살 때부터 벽장 안에 숨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26에 만난 남편은 처음엔 다정했지만 결혼 2년 차부터 달라졌죠. 밤늦게 술 취해 들어와 소리를 지르고 제 통장을 뒤지고 급기야 제 명의로 대출을 받더니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저는 남자라는 존재 자체가 무서웠습니다. 특히 고함을 지르는 남자, 주먹을 불끈 쥐는 남자, 술 냄새 풍기는 남자. 그래서 그날도 일수떼들이 가게 문을 발로 쾅 차고 들어오는 순간 제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정다해. 이번 달 이자도 안 내고 뭐 하냐? 장사는 잘 되냐? 덩치 큰 남자가 카운터를 주먹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컵라면 전시대가 와르르 쓰러지고 손님 둘이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까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주. 지난달에도 그 소리 했잖아. 이번엔 그냥 안 넘어간다. 남자가 제 앞치마를 확 잡아당겼습니다. 도망쳐야 해. 뛰어야 해. 머리는 그렇게 말했는데 다리는 바닥에 뿌리 내린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몸에 밴 공포였죠. 싸우면 안 된다. 대들면 더 맞는다. 그냥 고개 숙이고 참아야 한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앞에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스르륵 미끄러지듯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양복 차림의 남자가 천천히 내렸어요. 창백한 얼굴, 지팡이에 의지한 걸음, 비싼 시계가 손목에서 반짝였습니다. 그는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빚쟁이들 옆을 지나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여기 김치찌개 국물 좀 포장해 주시죠. 얼큰하게요.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빚쟁이들을 똑바로 보면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은 목소리. 빚쟁이 하나가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야, 지금 장사할 때가 아니라고. 나가 있어. 하지만 그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왔는데요. 줄은 지켜야죠. 저 사람 대체 뭐지? 무서운 줄 모르나? 빚쟁이들이 저를 끌고 나가려 할 때 그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분 빚 제가 인수하죠. 공기가 멈췄습니다. 뭐? 인수? 네. 3억 5천 맞죠? 지금 바로 송금 가능합니다. 대신 그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이분은 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3억 5천. 제 평생에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 그 남자의 입에서 마치 커피 한 잔 값처럼 가볍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는 휴대폰을 꺼내 몇 번 터치하더니 빚쟁이에게 보여줬습니다. 송금 완료. 확인하세요. 빚쟁이가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진짜네. 3억 5천이 다 들어왔어. 야, 형님한테 확인해봐.
다른 빚쟁이도 휴대폰을 들여다보더니 황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돈 들어왔습니다. 네, 전액요. 지금 바로 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빚쟁이가 그 남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눈이 없어서 앞으로는 이 사람한테 손대지 않겠습니다. 회장? 그 남자는 대답도 없이 차가운 눈빛으로 빚쟁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빚쟁이들은 더 말도 못 붙이고 허겁지겁 가게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가게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3억 5천이 사라졌다고? 진짜로? 믿기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제 목을 조여왔던 빚이 단 몇 분 만에 사라졌다니. 그 남자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제 앞으로 왔습니다. 정다혜 씨 맞죠? 네네, 맞습니다. 앉으세요. 얼굴이 새하얗네요. 그가 의자를 권했고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겨우 앉았습니다. 왜 이런 걸 저 같은 사람한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윤현도 마이너스 현도건설그룹 회장. 제 제안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제 제안이요? 개인 비서 겸 계약 아내가 되어주세요. 계약 아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말 그대로입니다. 서류상 제 배우자가 되어주시고 공식 석상에 동행해 주시면 됩니다. 생활비, 주거지, 의료비 등 모든 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인데요. 학벌도 없고 집안도 변변찮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화려한 집안도 욕심 많은 친척도 없는 분이 필요했습니다. 저에겐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복잡한 후계 다툼 없이 조용히 제 일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게 심장병입니다. 수술 후유증으로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1년 아니 6개월 안에 회사 정리를 끝내야 합니다. 그의 얼굴이 정말 창백했습니다. 말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명목상의 부인 역할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부부로서의 관계는 기대하지 마세요. 제 몸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그저 같은 집에 살며 필요할 때 제 옆에 서주시면 됩니다. 불가능하다. 그 말에 제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편해졌습니다. 평생 남자들에게 상처받고 남자들의 욕망이 두려웠던 저에게 그 말은 안전의 약속처럼 들렸거든요.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절대로 저한테 손 올리지 않겠다고. 화가 나도 제가 실수를 해도 절대로. 그가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정다혜 씨에게 제 힘을 쓰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게 우리 계약의 제1조입니다. 약속합니다. 그의 눈빛이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3억 5천의 빚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 폭력적이지 않은 남자를 만났다는 희미한 안심, 그리고 어쩌면 이번에는 다를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 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 약속이 얼마나 무거운 의미를 가질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저는 검은 승합차를 타고 강남의 한 고층 빌딩에 도착했습니다. 30층 최상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대리석으로 된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복도 끝에는 윤현도 회장실이라는 금빛 명패가 붙어 있었죠. 비서가 문을 열어주자
거대한 서재가 펼쳐졌습니다. 한쪽 벽은 통유리창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다른 벽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책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죽 소파, 호두나무 책상, 그리고 그 책상 뒤에 앉아 있는 윤현도 회장. 앉으세요, 정다혜 씨. 그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너무 폭신한 소파에 몸이 푹 꺼지는 느낌이었죠. 비서가 차를 내오고 나가자 서재엔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꼬며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 손톱 밑에 아직 설거지 세제 냄새가 남아있는 것 같아 손을 무릎 아래로 숨겼습니다. 불편하시겠네요. 처음 오시는 곳이라. 현도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 아닙니다. 너무 좋은 곳이라 제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요. 어울리지 않는다니요. 앞으로 여기가 정다혜 씨의 일터이기도 할 텐데요. 그가 서류 한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계약서 읽어보시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변호사와 함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계약 기간 1년 연장 가능. 월 생활비 500만 원. 주거 회장 자택 별관 제공. 의료비 별도 지원. 500만 원. 분식집에서 한 달 내내 일해도 150만 원밖에 못 버는 제가 매달 500만 원을요?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적당합니다. 회장 부인으로서 체면 유지에 필요한 최소 금액입니다. 최소 금액이라니.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저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회장님 같은 분이라면 훨씬 더 좋은 조건의 여자분들이 많을 텐데. 왜 하필 저예요? 나이도 46이고 학벌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인데. 현도 씨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래서입니다. 네. 정다혜 씨는 욕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제 돈을 노리지도 않고 제 지위를 이용하려 하지도 않을 것 같았어요. 그냥 빚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조용한 사람.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심장 수술 후유증으로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의사는 1년 길어야 2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결혼을? 회사 때문입니다. 제가 미혼으로 죽으면 이복 동생과 계모가 재산을 노릴 겁니다. 후계 다툼으로 회사가 망가질 거예요. 하지만 배우자가 있다면 법적으로 재산 분배가 명확해집니다. 그가 돌아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조용한 아내 하나, 유산 다툼에 휘말리지 않을 단순한 사람. 그게 제가 필요한 전부입니다. 단순한 사람. 그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말 단순하게 살아왔으니까요. 현도 씨가 다시 소파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망설이더니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부부로서의 그런 관계는 기대하지 마세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심장 수술 합병증으로 약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 부작용으로 남자로서의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담은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자로서의 기능이 없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안에서 이상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안도감이었습니다. 평생 남자들에게 상처받았던 저에게 그 말은 안전하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저 사실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남자분들이 무섭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남편한테 맞으면서 자라서 남자분이 손만 들어도 움찔하게 돼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현도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저는 두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절대로 저한테 손 올리지 않겠다고. 화가 나도 제가 실수를 해도 절대로. 그것만 약속해 주시면 다른 건 다 괜찮아요. 현도 씨가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정다혜 씨에게 제 힘을 쓰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게 우리 계약의 제일조입니다. 맹세합니다. 그의 눈빛이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러지거나 혹시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이 계약서대로 정다혜 씨에게 재산의 30%가 갑니다. 남은 인생 편하게 사실 수 있을 만큼요. 30%. 상상도 못할 돈이었습니다. 너무 과분한데요. 과분하지 않습니다. 정다혜 씨가 제 옆에 있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편안하게 제 일을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펜을 들었습니다. 서류 끝에 떨리는 글씨로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정다혜.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약속이 얼마나 잔인한 의미를 가지게 될지 몰랐죠. 심장병, 부부관계 불가, 남자의 욕망이 가장 무서웠던 제게 그 말은 기묘한 안도감을 줬습니다. 조건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제게 손 올리지 않겠다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그는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정다혜 씨에게 내 힘을 쓰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게 우리 계약의 제일조입니다.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 그때만 해도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약속인지 몰랐죠. 현도 씨의 저택에 들어간 첫날, 저는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높이 치솟은 샹들리에, 그리고 계단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던 계모 회장 이선영의 눈빛. 이 사람이 새로 들인 비석여만해. 선영은 웃으면서도 제 팔뚝과 손등, 구두까지 훑어보더니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 일하다 들어온 사람 같네. 그래, 심장 약한 사람 옆에는 체력 좋은 사람 붙여야지. 노골적인 비웃음이었지만 저는 참고 웃었습니다. 저는 빚에서 벗어났고 폭력에서 안전하다고 믿었으니까요. 현도 씨는 늘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식탁에 약병들이 줄지어 놓였죠. 빨간 알약, 하얀 캡슐, 노란 정제. 손바닥 가득 쏟아낸 약을 물 한 잔으로 삼키는 모습을 보면 저는 괜히 숨이 막혔습니다. 저렇게 많은 약을 매일? 계단을 오를 때마다 그는 난간을 꼭 잡았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숨을 한 번씩 고르는 게 보였어요. 젊은 사람들이 성큼성큼 뛰어오르는 계단을 그는 마치 산을 오르듯 천천히 올랐죠. 어느 날 회의실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현도 씨가 의자에 앉은 채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이마엔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쓰러지는 거 아니야? 저는 얼른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가 그가 약병을 꺼내 입에 털어넣는 걸 보고 멈췄습니다. 몇 분 뒤 그는 휴지로 이마를 닦고 다시 서리를 펼쳤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괜찮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으면 그는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살아있는 척하는 게 직업이라 조금만 버티면 됩니다. 그 말투에서 저는 이 사람이 매일 죽음과 싸우며 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심장이 약한 사람이구나.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러면서도 이상했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방에 들어가면 제 침대 옆 탁자에 따뜻한 허브차와 파스가 놓여 있곤 했거든요. 누가 놔뒀냐고 물으면 모두 모른다고 했습니다. 심장병 환자가 새벽마다 제 방 앞까지 걸어와 이런 걸 준비할 수 있을까?
그 의문은 어느 비 오는 날 완전히 다른 얼굴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날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저는 또다시 빚쟁이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예전에 제가 보증을 잘못 선 지인들이었죠. 회장 마누라 됐으면 옛 정 좀 생각해라. 이자만 내줘도 되는데. 팔을 비틀며 끌고 가는 소나기 힘에 저는 오래된 기억이 통째로 깨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술 취한 아버지, 빚 받으러 온 사채업자. 놓으세요, 제발. 제 목소리가 떨리는 순간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현도 씨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처럼 지팡이에 의지한 창백한 회장이었죠. 무슨 일입니까? 그가 조용히 묻자 빚쟁이 하나가 비웃었습니다. 이 사람 옛날 동네에서 좀 놀던 년이라 돈 좀 대신 내주십시오. 회장님 주머니에서야 푼돈이잖아요.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현도 씨가 지팡이를 천천히 내려놓더니 단추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다혜 씨, 눈 감고 계세요. 그가 한 발 내딛는 순간 공기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퍽! 저는 눈을 감았지만 귀로는 모든 게 들렸습니다. 둔탁한 소리, 누군가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 비명, 이 새끼가. 또 한 명이 달려드는 발소리, 그리고 다시 쿵. 무언가 단단한 것에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콘크리트가 부서지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침묵. 얼마나 지났을까요? 10초? 20초? 제가 천천히 눈을 떴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빚쟁이 2명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 명은 주차장 기둥에 등을 기댄 채 의식을 잃었고 다른 한 명은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신음하며 일어나려다 다시 쓰러졌습니다. 지하 주차장 콘크리트 벽에는 거미줄처럼 금이 가 있었습니다. 사람 주먹으로 콘크리트에 금을? 이게 뭐지? 현도 씨는 양복 재킷도 흐트러지지 않은 채 수많아 가쁘지 않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다친 데 없죠? 이건 뭐지? 그때 제 심장이 먼저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 도대체 어떤 힘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심장 약하다더니 사람을 저렇게 쉽게 들어올리던 팔이었나? 머릿속에서는 평생 피해왔던 장면들이 겹쳐졌습니다. 주먹을 휘두르던 아버지의 팔, 문을 잠그고 들어오던 전 남편의 눈빛, 그리고 빚쟁이에게 끌려가던 제 손목. 거기에 오늘 빚쟁이 목덜미를 잡고 들어올리던 현도 씨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다음 날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채소를 고르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정다혜 씨 맞죠? 회장님이 급히 찾으신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였어요. 얼핏 보면 회사 직원 같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목에 용 문신이 살짝 보였거든요. 이상한데. 회장님은 지금 회사에 계신데요? 제가 의심하며 물었지만 남자는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말 많으면 다쳐요. 조용히 따라오시죠. 뒷골목으로 끌려가는 순간 검은 승합차가 나타났고 저는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차 안에는 CCTV 카메라와 삼각대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담배 냄새를 풍기며 앉아있는 남자, 박태수. 야, 제대로 찍어야 돼. 윤현도 그 새끼가 사람 패는 장면, 얼굴 확실하게 나오게. 걱정 마십시오, 형님. 이선영 회장님이 돈 제대로 주신다며? 이거 한 방이면 윤현도 회장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두 남자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선영 회장이 저를 미끼로 쓰려는 거였어요. 저를 납치해서 위험에 빠뜨리고 현도 씨가 구하러 오면 그가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거죠.
심장 약한 회장이 건달들을 주먹으로 때려 눕힌다. 그 장면이 언론에 나가면 현도 씨는 심장병을 거짓으로 꾸민 사기꾼이 되고 폭력 회장으로 낙인 찍혀 이사회에서 쫓겨날 겁니다. 제발 저 좀 놓아주세요. 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애원했지만 박태수는 비웃기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에이, 윤현도 마누라가 무슨. 그냥 가만히 있어. 내 남편 얼굴이나 똑똑히 보게. 허름한 창고에서 저는 묶인 채로 또 한 번 남자의 발길질을 견뎌야 했습니다. 소리 질러봐. 곧 내 남편이 여기로 날아올 테니까. 공포에 손발이 얼어붙을 때쯤 철문이 날아가듯 열렸습니다. 정다혜, 현도 씨가 들어왔습니다. 이전보다 더 날카로운 눈빛, 한마디 위협도 없이 움직임만으로 사람들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 위에 올라탄 건달의 얼굴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주먹을 내리꽂았죠. 피가 튀는 장면을 보며 저는 구석으로 몸을 말았습니다. 그는 나를 구하고 있을 뿐인데 제 눈에는 그가 아니라 과거의 모든 폭력들이 겹쳐진 한 마리 괴물이 보였으니까요. 오지 마요. 현도 씨가 피 묻은 손으로 다가오려 할 때 저는 비명을 지르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이 더 무서웠어요. 사람을 이렇게까지 만든 주먹이 지금은 내 표정 하나에 무너지고 있다. 그날 이후 저는 병원에 입원했고 의사에게 남편을 병실에 들이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문 밖에서 들리던 그의 발걸음 소리, 조용히 돌아가는 기척이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트렁크 하나만 들고 저택을 나왔습니다. 계약 파기라 생각하세요. 위자료도 필요 없어요. 현도 씨는 잡지 않았습니다. 잡는 것조차 폭력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 얼굴이 한동안 악몽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듣기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고 있더군요.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간호사가 TV를 켜놨는데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건설업계 5위 윤현도 그룹 회장, 전 계모 이선영 씨와 조직폭력배 일당을 납치교사 및 횡령 혐의로 고소. 화면 속 현도 씨는 기자들 앞에서 차분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법으로 대응할 겁니다.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그의 옆엔 변호사 5명이 서 있었고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며칠 뒤 또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선영 회장, 회사 자금 120억 원 횡령 정황 포착 검찰, 계좌 추적 중. 조직폭력배 박태수 일당 5명, 납치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 화면엔 회계장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빨간 형광펜으로 표시된 수상한 거래 내역, 선영의 비자금, 계좌, 박태수에게 송금된 2천만 원의 흔적. 이 모든 걸 언제 조사한 거지? 현도 씨는 주먹을 휘두르는 대신 회계사와 변호사를 움직였던 겁니다. 선영이 몇 년간 빼돌린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건달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까지 복원해냈죠. 일주일 뒤 결정적인 장면이 방송됐습니다. 뉴스 화면 속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선영이 법원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양쪽에는 검사들이 서 있었고 그녀의 두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져 있었어요. 이선영 회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납치교사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선영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예전엔 저를 내려다보며 건설 현장에서 막 일하다 온 사람 같네라고 비웃던 그 여자가 지금은 수갑을 찬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실 침대에 앉아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 결국 힘을 어디에 쓴 걸까? 주먹으로 때려 눕힐 수도 있었을 겁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단 몇 초 만에.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법을, 증거를, 시스템을 움직여서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게, 아무도 피 흘리지 않게. 그래도 제 손은 아직 그 사람의 손을 떠올리면 떨리고 있었죠. 머릿속엔 여전히 창고에서 피투성이가 된 건달의 얼굴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다시 시장역 고시원 방으로 돌아온 뒤 저는 예전보다 더 조용히 살았습니다. 트렁크 하나 달랑 들고 돌아온 3평짜리 방. 벽은 곰팡이 냄새가 났고 창문 밖으론 생선 굽는 연기가 자욱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살아가는 게 예전만큼 힘들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고장 나 있던 보일러가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니, 고시원 주인 아저씨가 이걸 바꿔줄 리가 없는데. 며칠 뒤엔 계단에 미끄럼 방지 패드가 깔끔하게 붙어 있었어요. 예전엔 비 오는 날마다 미끄러질 뻔했던 그 계단에 밤에 일을 마치고 골목을 걸어오면 가로등이 유난히 환했습니다. 예전엔 반도 안 들어오던 가로등들이 이제는 나처럼 밝았죠. 시청에서 관리를 갑자기 잘하나? 그러다 어느 날 분식집 유리문에 붙은 명함을 발견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마이너스 악성 민원 및 폭언 고객 대응 무료 법률 지원. 사장님, 이거 누가 붙여놨어요? 나도 몰라. 그냥 어느 날 아침에 붙어 있더라고. 근데 신기하게 그 뒤로 진상 손님들이 쏙 들어갔어. 실제로 예전엔 술 먹고 와서 행패 부리던 손님들이 그 명함을 본 뒤론 얌전해졌습니다. 누가 고함이라도 지르면 주방장 아저씨가 그 명함을 보여주면 됐죠. 모두 출처불명의 배려였습니다. 누가 이런 걸 해주는 걸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골목을 걸어 나오는데 익숙한 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 SUV. 골목 입구 가로등 아래 늘 같은 자리에 서 있던 차였어요.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째, 2주일째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그 차가 있었죠. 운전석 옆 창문 너머로 보이는 실루엣.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제가 지나가길 지켜보는 사람. 아직도 여기 있었구나. 빗속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떼야 하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더군요. 결국 저는 차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흘러내렸고 구두가 무릉덩이를 밟아 양말이 젖었습니다. 차 앞에 섰을 때 운전석에서 누군가 깜짝 놀란 듯 몸을 움찔했습니다. 시동을 걸려는 손이 보였어요. 또 도망가려는 거구나. 저는 얼른 손바닥을 유리창에 탁 붙였습니다. 도망가지 마요. 이번엔 제가 할 말이 있으니까요. 빗물이 제 손등을 타고 유리창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안쪽에서 천천히 창문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이 반쯤 내려갔을 때 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현도 씨는 며칠 동안 면도를 안 한 듯 수염이 덥수룩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멋쩍게 웃으며 무릎 위를 가리켰습니다. 지나가다 배고파서 김밥 좀 먹고 있었어요. 편의점 삼각김밥 2개가 비닐 위에 놓여 있었고 하나는 뜯어진 채 반만 먹혀 있었습니다. 뒷좌석을 흘끗 보니 두툼한 공사 서류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어요. 펜으로 빼곡하게 메모가 된 서류, 구겨진 계약서, 그리고 접힌 신문 한 장. 그 신문 구석에 저희 가게 위치가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 사람 회사 일 끝나고 여기까지 와서 차 안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구나. 얼마나 오래 여기 계셨어요? 제가 묻자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핸들을 꽉 쥔 채 앞만 바라봤죠. 내가 나타나면 또 무서워할까봐. 그래서 멀리서만 괜찮은지만 확인하려고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 비를 맞으며 차 문을 열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아 조심스럽게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손의 힘부터 느꼈을 겁니다. 사람을 들어 올리고 벽에 금을 내던 그 힘. 하지만 지금은 다른 게 먼저 느껴졌습니다. 손등이 놀랄 만큼 차가웠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히터도 켜지 않고 차 안에서 얼어붙어 있었는지. 무서워요. 아직도요. 제가 솔직하게 말하자 그의 어깨가 조금 굳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없는 세상은 더 무서워요. 또 누가 나를 때리러 올지, 누가 뒤에서 칼을 들지 모르니까. 빚쟁이들이 다시 찾아올지, 진상 손님이 저를 해칠지 매일 밤 그게 무서워서 잠을 못 잤어요. 침묵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렸고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천천히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앞으로는 제 힘을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대신 제 이름을 써주세요. 누가 괴롭히면 윤현도 회장이 뒤에 있다고. 그거면 충분할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숨겨진 영웅이란 아마 이런 얼굴일지도 모르겠다고. 눈앞에서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조용히 법과 사람들을 움직여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보일러를 고쳐주고 가로등을 밝혀주고 변호사를 붙여주면서도 자신의 존재는 철저히 숨기는 사람. 저는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천천히 다시 연습해봐요. 당신 손 잡는 것부터 같은 집에서 밥 먹는 것까지.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혜 씨가 허락하는 선까지만 늘 그 선 안에서만 서 있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시장 통닭을 포장해 고시원 방에서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아직 같은 침대에 눕지는 못했지만 같은 방에서 같은 불빛 아래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겐 기적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재개발이 예정된 낡은 건물들이 서 있었고 그 위로 공사 크레인이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언젠가 이 동네에도 새 아파트가 들어서겠지요. 사람들은 말하겠죠. 윤현도 결국 또 돈 벌었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높은 건물들 기초에는 빚에 쫓기던 한 여자를 조용히 지켜주던 한 사람의 기다림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기다림 덕분에 폭력만 보이던 제 세상에 비로소 안전한 힘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도요. 며칠 뒤 저는 현도 씨와 함께 다시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제 발로, 제 의지로. 계단을 올라가며 그가 손을 내밀었지만 저는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 옆에서 같은 속도로 걸으며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엔 힘만 보였던 그 손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멈추는 법을 배운 손, 누군가를 위해 주먹을 거두고 법을 택한 손, 그리고 차가운 밤 혼자 차 안에서 얼어가면서도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던 손. 현도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다혜 씨, 오늘 저녁엔 뭐가 드시고 싶으세요? 저는 처음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치찌개요. 국물 많이 넣어서. 그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그랬으니까요. 어느 날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렇게 무서운 힘을 가진 사람인데.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힘을 쓰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게 진짜 힘이라는 걸요.
폭력은 누군가를 때리는 주먹이 아니라 때릴 수 있지만 거두는 선택에서 비로소 힘이 된다는 걸 저는 그 사람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편안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리에서 시작된다는 것도요. 지금 현도 씨는 제 옆방에서 잠을 잡니다. 문은 열려 있지만 절대 넘어오지 않습니다. 가끔 밤에 악몽을 꾸면 문틈으로 조용히 괜찮으세요? 라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목소리 하나로 저는 다시 잠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지도 모릅니다. 손을 잡지 못하고 같은 침대에 눕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진짜 함께 한다는 건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리를 지켜주는 것이니까요. 정다혜 씨의 이야기를 잘 들으셨나요? 진짜 강한 사람은 힘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을 거두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가까이 다가가는 게 아니라 상대가 편안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당신 곁에도 소리 없이 당신을 지켜주는 누군가가 있지 않나요?